우리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웠죠.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서로의 결혼을 축하했던 부부들. 함께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아이들 유치원도 같은 곳에 보내고 생일까지 챙기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우리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혜진, 남편 태준, 그리고 민수와 지연. 모두가 40대에 성공한 부부들이었습니다. 태준은 대형 건설회사의 팀장이었고 민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나는 홈스타일링 업체의 디렉터였고 지연은 아름다운 약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1살 차이였습니다. 우리 딸 지민이와 지연이 아들 민준이. 이 두 아이가 유치원을 같은 곳에 다녔고 학교도 같은 곳에 갔습니다. 가끔 친구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챙기고 친구의 남편 생일도 함께 챙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아, 금요일에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와. 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죠. 언니 음식이면 무조건이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땐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으니까요.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데 모여 뛰어놀고 남편들은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나와 지연은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리의 꿈, 아이들의 미래, 가족 계획,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10년. 결혼한 지 정확히 10년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캠핑 여행. 우리는 강원도의 어느 조용한 펜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남편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와 지연은 밖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언니, 우리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우리는 운명이야.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였습니다. 긴급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는 지연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민수, 지연이는 밖에 남겨졌습니다. 별 아래서 후회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미묘한 변화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항상 커집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느리가 하는 밥맛은 왜 이래? 지연이 좀 봐라. 지연이는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밥을 먹어야 한다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밥이 왜 이래? 지연이 좀 봐라. 지연이는 얼마나 섬세한데. 그 이름. 지연. 그 이름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 태주는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늦을 것 같아. 라는 문자가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우 늦게. 밤 11시, 12시, 1시.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프로젝트가 터져서. 나는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넌 왜 맨날 나를 의심하고 힘들게 해? 안 그래도 회사 일로 머리 아픈 사람한테 지연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무슨 뜻이지? 내 친구와 내 남편이? 아니, 그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얼마나 못 본 거지? 태준이의 늦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데
혹시 그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나는 직장에서 계속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고 지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 나를 챙겨주고 가까이 오려 했던 것이 혜진 선배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도 됩니다. 저도 있으니까. 그 순간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승우가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순간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남편처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직 확실한 게 없는데 남편을 의심하는 게 맞나? 지연이를 의심하는 게 맞나?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직감은 맞았습니다. 남편 태주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길로 이미 가버렸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나는 몰래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나는 지연 집의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준이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30분 뒤, 지연이도 외출 후 돌아와 들어가는 모습. 같은 집에 오후 3시에 아이들 유치원 픽업 시간이 아닌데 보모가 데려가는 날, 내가 회사에 있는 날, 민수가 대학에 있는 날, 나는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내 친구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남편과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마치 부부가 집을 나오는 것처럼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손잡은 모습, 웃는 모습, 내 친구의 얼굴에 띈 표정, 완벽한 행복. 그 행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명백했던지.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핸드폰도 떨렸습니다. 마음도 떨렸습니다. 가장 가깝던 두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둘이 함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물어뜯고 싶었지만, 당장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나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들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진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통화 기록, 카톡 메시지도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가장 냉정하고 가장 무정하고 가장 명확한 그 순간을. 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났어. 내가 남편에게 증거를 보였을 때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조작한 거 아냐? 하지만 사진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움이 아니라 칼을 들었습니다. 넌 남편한테 뭘 해줬니? 밥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10년을 해줬어. 10년을 봐줬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웃음이요. 애도 못 낳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병원을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지, 그 통증을 그 여자 시어머니가 압니까? 그 절망을 그 여자가 알까? 아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다르다고. 지연이는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 지연이는 임신도 했고 아이도 곧 낳을 거란다. 내 손주가 생긴다고 넌 그것도 못 해줬잖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모든 것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남편의 말. 그 말은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남편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아내의 파괴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배신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3일. 밥도 먹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울었습니다. 딸 지민이는 학교에서 보냈고,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봐줬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누워 나와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 태중과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별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 너는 우리 아들 언제 놓아줄 거니? 이렇게 사는 게 너는 좋니? 자존심도 없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 지연이가 글쎄 우리한테 손주를 안겨줬다. 네가 못한 일을 지연이가 해냈다고 이젠 이혼해야 하지 않겠니?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혜진 씨,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이의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이가 임신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지금껏 아이라면 혜준이로 충분하다고. 다시는 애 낳고 싶지 않다던 지연이가 갑자기 임신, 출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이 그 임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이의 친부는 남편분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일까요? 변호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 이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 불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남편분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마치 남편분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이의 아버지가 민수입니까?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의 남편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아이죠? 나는 차근차근 생각했습니다. 지연이의 남편 민수. 그 남자가 알까요? 자신의 아내의 배신을 알까요? 자신의 집에 낳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사실만 말하기로 결심하고. 재수 씨, 무슨 일이세요? 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지연이. DNA 검사.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나왔던 첫 단어는 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도 피해자였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 아마 더 큰 피해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만 불륜을 저질렀지만 지연이는 두 남자를 동시에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릴. 한 남자와는 법적으로 결혼했고 다른 남자와는 아이까지 가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민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제가 고르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여자가. 나는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건 내 상황과 똑같았으니까요. 법원에 섰습니다. 남편 태준, 친구 지연과 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과 내 변호사. 판사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 태준, 배우자 김한죄, 부정행위죄. 위자료 5억 원 지급. 재산 분할 4억 원. 총 9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지연 간통죄 사기죄. 피해자 혜진에게 민사 손해배상 3억 원 지급. 피해자 민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그리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은 뭔가 묘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친구는 감옥에 가고 있었고, 여전히 내 남편은 다른 여자 때문에 파괴되고 있었고, 여전히 내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침을 맞이해야 했으니까요. 태준의 회사 생활은 끝났습니다. 불륜 사건이 회사에 알려졌으니까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더 이상 팀장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임원이 불륜, 회사 이미지 추락. 신문의 헤드라인이 그것을 대변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팀장이 불륜으로 법정에 가다. 그건 뉴스거리였습니다. 나는 태준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요. 그는 매일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술집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술만 마시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줄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이요.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것은 지연이가 감옥에 들어가자 태준은 혼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감옥에 있었고,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고, 자신의 아내인 나는 이미 그의 곁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져 갔을 뿐입니다. 태준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그의 진단명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느꼈던 절망을 그는 이제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가에 대해 나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태준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강남 건설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대형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남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정신과 병원의 환자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만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 여자도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어머, 저 여자 그 얘기 들었어?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서 며느리한테 고소당했대. 시어머니는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전화. 너 아들 뉴스 봤어? 그 질문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어머니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향 근처로요. 거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찾지 않고 손녀도 챙기지 않고 그냥 혼자 매일 같은 곳에서. 나중에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고. 예전에 성격 있던 여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저 묵묵하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노년의 여자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했습니다. 모든 게 피로했습니다. 지연은 1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나온 뒤 한 번 전화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사과일까요? 변명일까요? 아니면 다시 상처를 주려는 말일까요?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내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민수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아이의 양육권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새 직장을 얻었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나는 그가 다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 번 받은 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나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였다라는 이름의 카페. 처음에는 이 이름이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이름은 나의 상처를 승화한 것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카페에는 많은 손님이 옵니다. 나처럼 배신을 당한 사람들, 나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보며 웃고 대화하고 상처를 나눕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복합니다. 나처럼. 카페의 벽에는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진짜 우정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배운 모든 것입니다. 지민이는 이제 12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처음엔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못 와? 그 질문에 나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 그게 끝나면 올 거야. 아이는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민이는 내 카페에 와서 나를 돕습니다. 커피를 건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견뎠으니까. 어느 봄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정신과 병원에 있고, 지연은 감옥을 나왔지만 다시는 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경주에서 혼자 살고 있고, 민수는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혜진이는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았고, 내가 법정에 섰고, 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웠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렸을 때 멀어지지 않고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내 카페에서, 내가 만든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 후배 승우를 거절했던 것이 다행이었다는 것을. 만약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 남편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 친구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버린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친구 외에도요. 그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옆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른다면 나처럼 깨어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나처럼 선택하세요.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처럼, 우리처럼.